매주 목요일마다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잠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웁니다. 키우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크죠. 야생삼인데요. 지리산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하고 똑같다고 그러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39만 원에 2박스 드린다고 하고요.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홍삼 값에 산삼을 드리는 거죠.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꼭 지리산 천년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을맞이 이벤트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랍니다. 당장 케어 한 박스 45일치 특별 진정해 드리는데요. 이게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이라고 해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급해지는데 한번 좀 우리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해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또 목요일마다 이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삼합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뭐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오늘 코너 속 코너를 시작한 대신에 이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실 뭐 기대 반 우려 반 부산 엑스포 결과론적으로 안 됐습니다만 윤 대통령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대국민 사과. 한덕수 총리도 사과를 하더만요. 세상에 이태원 참사 때도 사과 안 하던 그 양반들이 사과를 하더만요. 그렇게 돈 많이 쓰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무슨 왜 그렇게 졌는지 이해도 안 가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렇게 창피스럽게도 그렇게 엉터리를 질 수 있었는지. 자, 이번 유치전 결과 상황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상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사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로 첫 사과예요. 네, 처음 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그 첫 사과가 결국에는 이른바 남한테 핑계를 돌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과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함구를 하죠, 이분은. 그렇군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해요. 심지어 현장도 잘 안 가요. 근데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렇죠. 없는 것처럼 하죠. 없는 부인하고 것처럼. 네. 사람이 죽어나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과는 그리고 사과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남의 탓으로 돌리기 아니면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전면에 섰어요. 본인이 이른바 순방 예산을 2배 이상 껑충 그렇죠. 올려가면서까지 네, 다 써버렸죠 벌써. 네.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셨는지 아니면 전 세계 여행을 하고 다니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과는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영상 퀄리티라든가 준비 미흡이라든가 PT 수준이 굉장히 수준 낮고 떨어졌다. 이거 도대체 어느 홍보팀, 그러니까 어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업체에서 진행한 거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끝나고 난 이후의 문제인데 보통은 이렇게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 승자 패자는 언제나 생깁니다. 그러면 보통은 패자가 승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렇죠. 또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저 부산 엑스포 유치 공식 자문위원이란 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갑자기 이른바 왕정 체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기 위해 메가 이벤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 오일머니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금권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금전 투표라고 그랬죠. 아이고 참.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사우디하고 외교 안 합니까? 그리고 이거 사실은 사우디가 엑스포 유치하면 또 우리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그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주를 받아서 참여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최대 신도시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네옴시티 사업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든
그 들어가서 수주를 따기 이러려고. 위해서 수주 전쟁을 전 세계가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멘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 인사회의에서 나왔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수주전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김필세 변호사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안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매달려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안인지 솔직히 잘 몰랐고요. 저는 이거 투표해서 결과 나온다는 것도 이제 직전에 뉴스 나오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일단 하려고 마음을 먹고 덤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국정 현안이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게 많은데 지금 모든 언론이나 아니면 국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1순위에 맞춰준 게 이 엑스포 문제였던 것 같은 느낌이 일단 있었고요. 그게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고, 그 엑스포가 사실은 갑자기 이제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엑스포 얘기를 많이 거의 막 했는데 목매자는 느낌이죠. 예, 느낌이었는데 마침 어제 이제 이게 5년 만에 열린다면서요. 2025년 오사카에서 이제 엑스포가 지금 열리는데 엑스포 포기하자는 얘기가 일본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지금 2배 이상 드는 데다가 오는 나라들도 안 오겠다. 왜냐면 이게 5년마다 하는 정식 엑스포에는 참가하는 나라가 돈을 다 부담을 하고 거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부지 내에서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럴 만한 가치가 없다. 남는 게 없다는 이유로 지금 오사카에 안 오겠다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왜 이렇게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고 지금 모든 국가 운영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 안 된 이후에는 안 된 거 가지고 계속 뉴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애초에 이걸 왜 했는지,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대한 설득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엑스포 정말 필요하다. 우리 모두 이거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공감단이 형성이 됐는지 그 문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바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엑스포예요. 엑스포는 그냥 말 그대로 엑스포예요. 근데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서 늦게 출발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서 원팀을 뛰어서 멋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 이제 이게 요점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김필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아주 미친 듯이 여기에 뛰어들 필요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하면 좋고 또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그냥 온 나라가 오로지 거기 하나만 매달려가지고 무슨 개발도상국이 처음 한번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그래서 뭔가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미친 듯이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또 탓하고, 아까 조상검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사우디 봐봐. 그렇게 그냥 돈 처발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말할 건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엑스포라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던 이유가 전 세계에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생활, 문화, 기술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엑스포네이션 아니에요? 네, 전시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각 분야별로 첨단 기술부터 시작해서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행사들이 각 단위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5년에 한 번씩 엑스포의 입장에서, 엑스포 개최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일지 모르지만 세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이게 더 대단하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가면 더 많은 볼거리가 있고 이런 이벤트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시절부터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준비 안 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엑스포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꺼낸 그 시점에
이미 30개국 정도의 지지를 확보했는데 그 지지를 더 확대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29표 얻었습니다. 결국 한 표도 잃어버렸네요. 아니 전체 그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국가 전부가 투표한 건 아니니까 결국에 그 표 그대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유치하기 위해서 5,77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한 표도 못 얻은 겁니다. 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뭘 했나요? 단 한 국가의 지지도 더 추가하지 못했으면서 그러면 5년 준비하면 할 수 있나요? 1년 반 준비해서 못했는데? 외국 다니셨잖아요. 정은호님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책은 하나도 없고 뭡니까? 그 돈이면 전부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드래곤님 29대 119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입니다. 여름 잼버리 폭망하고 대통령 부부 대한민국의 치명적 리스크를 지금 발동시키는 이 상황에서 뭘 바랍니까? 대통령이 그 나라의 얼굴인데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러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뭐 남 탓하는 것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상황이 지금 됐기 때문에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지 그 다음도 있는 건데 항상 원인 분석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뭐가 좀 기대를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데다가 이번에 지금 또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조상금 변호사 말한 PT입니다. PT 너무 유치했다. 지금 부산 엑스포인데 부산은 9초 나오더라. 30초 PT 하면서 강남 오빠 도대체 뭐냐. 싸이만 신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올드하다, 촌스럽다, 연말 시상식이냐, 무슨 영상이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엑스포 준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치고 뭐 한국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텐츠가 K-팝밖에 없냐, 저런 거밖에 없냐, 비전이 뭐냐, 엑스포에 대한 비전이 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 이야기 다 이전에 강남 스타일이 나오면 안 되죠. 부산 엑스포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엑스포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이걸 뭘 위해서 하는 건지 주체가 뭔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애초에 준비하는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이 중요성 때문에 아마 최고 책임자 누가 최고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봤을 거란 말입니다. 보면서 강남 스타일 나오는 거 보면서 이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엑스포 준비 자체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황당한 게 그러니까 뭐 로마의 홍보 영상도 그렇고 뭐 리아드의 홍보 영상도 보면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를 봐야죠. 네, 미래 가치를 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들이 찬란했던 문화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 재구성해서 이거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거기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리아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막에서 지금 사실은 그 신도시 건설하는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고탄소 산업이다. 니들이 네.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와 달리.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이쪽에서 반박하면서 이게 바로 녹색 산업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미래에 절실한 산업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정말 그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들였고요. 거기 보면 또 인종 다양성과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 참여 이제 항상 사우디가 공격받는 부분이 이른바 여성인권 억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어필하려고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그냥 연예인들 나와서 홍보한 거예요. 정말 그 메시지가 너무 천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잼버리 때도 그 K-팝 스타 뭐 이러면서 맨날 그 연예인들 네. 한류 스타 이런 분들 막 계속 앞에 내세워가지고 아니 근데 그것도 듯이. 예를 들면 K컬처를 이제 뭔가 뭐 아젠다로 삼는다고 하면 그래 할리우드 중심에서 이제는 문화다양성의 세대다. 문화다양성의 세대에서 한국이 그 첫 포문을 열었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각자의 문화로 서로 교류하면서 각자의 문화산업으로 크게 꽃피울 수 있다. 이걸 우리 엑스포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뭐 이런 메시지를 담았으면 괜찮은데 그냥 연예인들 나와서 우리 부산에 오시면 이런 연예인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어떤 미래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건지 네. 이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 비전이 없다는 게 사실은 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29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동반자님 29대 119를 박빙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정희님이 이 얘기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전두환 대통령은 29만 원밖에 없고 이번에는 29% 나오고 참내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자, 이거 정말 이 전체적으로 PT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른바 전시산업과 관련된 건데 아니 V1인가요? V2인가요? 하여튼 김건희 씨가 이 부분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뭐 홍보 전문가라고 그 회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사실 대통령 되신 다음에 홍보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다 떨어지긴 다 떨어졌죠. 않습니까? 다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업체가 어떻게 선정돼서 어떻게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는지 그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이가 꼭 이 PT 영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PT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비용은 엄청나게 더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말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해 그 보입니다. 비용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그 나온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돈이 중간에 증발한 느낌이에요.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뭐 일단 누군가 먹었겠죠. 기본 문제가 없던 업체가 먹었을 텐데 이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퀄리티, 업체의 수준이 사실 뭐 1차적인 문제겠지만 이 모든 뭐 광고나 뭐 이런 식의 수주하는 뭐 이런 식의 컨텐츠인 경우에는 결국은 이걸 보는 안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서 잘 준비를 해봐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고방식이 이 정도 수준이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지금 이미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뒤져가지고 업체가 뭐 좀 이상한 업체 아닌가 이런 식의 의혹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퀄리티가 나온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거 준비하신 분들한테 이거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일차적인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안무기가밖에 안 되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근데 보세요. 네. 업체에서 막 열심히 만들어봤자 여기서 업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왜 안 됩니까? 윗선에서 안 된다 그런다.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줘야지 이게 또 오케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수민 변호사님 말씀은 이추윤이죠, 이추윤. 그 뒷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디냐. 네,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V 뭐라고요? V1이요? 이추윤이냐 이추룬이냐 이게 뭐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맨서핑님 맞나요? 영상 만든 업체 조사 좀 합시다. 자격이 있는 회사였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내년 총선 뭐 민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영향까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긴급 담화를 발표를 하고 그 담화에 부산을 다독이는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는 적어도 여당 쪽, 그다음에 대통령 쪽에서는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은 제가 분석을 하는 건 본 적이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는 또 2035년 엑스포 유치 나서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너무 목숨 걸어요. 잼버리, 엑스포 이런 걸 너무 신경 쓰고 있어요. 이번에 그 되게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또 누구죠? 저 SK의 최태원 회장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재용 회장이죠. 예,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이제 그 발표 직전에 발표자 회장 앞에서 기자 인터뷰가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하고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열심히 뛰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일상적인 메시지인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결론에 대한 그 어떤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안 해요. 계속 웃으면서 딴 얘기를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네. 이게 삼성의 그러니까 이른바 정보력이 뭐 국정원을 능가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민간 영역에서는 이거 벌써 특히 삼성 같은 이제 대기업의 정보망에서는 이게 사실상 결론을 미리 예측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명구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로키로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이 정도의 표차로 이제 결판이 났는데 119대 29라는 그러니까. 정말 처참한 성적으로 결판이 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불리한지 정말 불리는 한지 그거를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됐는지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정부가 국민에게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 정말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저는 삼성이 매우 곤란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네. 두 번째 최태원 회장도 왜 그랬을까? 뭐 이코노미석을 타고까지 달려가서 그 앞에서 그랬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SK가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네. 바보도 SK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SK가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하면서 그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좀 곤란한 뭐 그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상황에서 네, 뭔가 좀 그렇습니다. 해결해 보려는 본인의 또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을 텐데 사실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솔직히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저는 정말 이 정부의 그것도 컨트롤 타워의 상황 인식이라든가 정보력, 그다음에 그 정보 분석력 이게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제대로 이걸 상황 인식을 못했다고 하면 이 사안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민감한 외교 안보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내려지겠어요. 그게 정말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잼버리 사태 났을 때 딱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신승리하면서 아니다라고 계속하는 게 진짜 안타까웠고 그 이후에 계속 재벌 기업들 데리고 다니면서 혹은 동반하고 다니면서 계속 뭔가 그래도 아니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게 조금 너무 의아스럽고 걱정스럽고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정부가 끝나고 나면 뭔가 그 정부에 대해서 다음에 이렇게 책이 나오고 반추하는 내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얘기거리가 많겠다. 좀만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슬슬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앞으로 나올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 기상천외할 것 같아요. 뭐 일단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설이 가능하겠지만 뭐 거기에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작년 그 임기가 5월에 시작했죠. 예, 5월에 시작했죠. 예, 5월. 5월부터 12월까지 쓴 예산이 2,516억. 그리고 올해 예산된 올해 편성 예산이 3,228억. 합쳐서 5,776억이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다음 엑스포를 또 유치하려고 한다면 매년 이만큼 쓰겠다는 얘기겠죠? 뭐 5년 앞으로 5년 후에 아마 할 테니까 그렇죠. 5년 임기 내내 이만큼 쓰겠죠. 그러면 모르고 싶지 않을까요? 결과를?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대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죠. 네. 아, 여수 엑스포 유치였죠.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는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 때 결국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거든요.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결선 투표까지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다음에 준비한다고 될 것인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만해요. 뭐 하려고 대체 왜 해요? 왜? 3천. 네, 자 드래곤님께서 노영이 힘내라 이러면서 또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법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김기현 현재 그 국민의힘 당대표의 수사를 위해서 하명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다루었던 내용이었는데요.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다들. 자, 요 얘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기소된 황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모두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시장 선거 당선을 돕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자, 요 얘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제 어제 사실은 KBS에도 그렇고 SBS에도 그렇고 대서 특별히 하면서 봐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이 사달을 냈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났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경찰청장이 있고요. 그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경찰청장의 사이에 이른바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고요. 그렇죠.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한병도 정무비서관이었어요. 한병도 수석은 무죄 나왔죠. 네, 이제 네. 나중에 정무수석으로 네. 승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또 무죄가 나왔어요. 네, 이상하죠. 그러면.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른바 선거 공약을 지원하고 밀어주는 거와 관련된 역할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무죄가 나오면서 본인도 무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민정비서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황운하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좀 애매한 게 실제로 김기현 그 울산시장의 동생이 연루된 사건이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맞아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이 경찰 단계에서는 원래 자백을 했어요. 고래고기 사건 말하는 거예요. 아, 고래고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어떤 예, 그 시행사 뇌물. 시행사 뇌물. 예, 네. 뇌물 관련 수사 사건인데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근데 그거는- 검찰에 가서 자백을 번복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지금 그 재판 과정이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보도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법정 구속을 면했다는 걸 보면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방어권 보장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항소심에서도 아마 이제 다퉈지게 될 건데 주로는 법리 논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운하 경찰청장이 당시 이미 자백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계약서 같은 것들도 존재했고요. 그렇다면 수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수사와 수사 지휘 과정에서 검찰과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조사가 필요한데 아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었고요.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이른바 경찰의 지휘 라인, 그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었죠. 네, 지방청장이었어요. 2017년 9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른바 치안감이죠. 이 치안감들이 직접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법적으로 없거든요. 원래 해당 수사하는 경찰관과 사법경찰관이죠. 그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만이 있는데 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아무리 인사지휘권자지만 경찰청장이 개입했다면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법리 논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 네.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도운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김기현 대표를 표적 수사를 표적사해서 했다. 당시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후보였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7년 9월에 울산지방경찰청이던 황운하 의원, 현재 의원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해서 부당하게 수사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등이 수사 청탁이 실행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첩보를 내려보내고 수사 진행 상황도 보고받고 하는 등등의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은 이 김기현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에게 또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 먼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설명한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사실 이게 황운하 의원에 대한 기소 이루어질 때 이게
그 청와대 더 윗선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이었다 이런 예, 얘기가 예, 나왔죠. 정점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까지는 올라가진 않았고 사실 지금 그 이제 일선에서 하는 정도까지 기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백운우 비서관이 유죄가 나오고 그리고 판결문에 청와대 비서실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제 적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더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을 봐서. 제가 이제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것으로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 계속 공격을 받는 주요 이유는 그분이 지난번에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이기 때문에 유력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누가 왔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이유에서 지금 계속 검찰이 전 정권에 이제 결국 정점이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듯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거기에서 고리 하나가 결국은 완성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특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 전에 선고가 나느냐, 총선이 지난 다음에 나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런 예측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고 황운하 의원 역시 청탁수사든 하명수사든 절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배후에 숨겨져 있는 몸통을 철저히 찾아내야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배후에 숨겨져 있는 몸통을 찾아내야 된다. 임, 조국. 지금 현재 타겟으로 지난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기 바로 직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해왔던 사람들이 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이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저는 좀 다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김기현 지금 대표의 동생에 관한 범죄가 정말 범죄가 아니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멈춰 있어요. 사실은 김기현 대표와 그 일가, 땅 문제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도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에 연결돼 있다는 시행사를 했다는 그 동생이 그렇죠. 시행사를 한 게 아니에요. 시행사에서 사실상 브로커 역할로 자기가 인허가 건을 그렇죠. 대행을 해주겠다라는 걸 제안을 하고 형의 그걸 그렇습니다. 형의 권한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행사로부터 막강한 지분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예를 들면 백현우 사건의 김인섭 씨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김기현 울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생이 거짓말하고 다녔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동생 수사가 가로막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경찰이 고문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울산시장, 현직 울산시장의 동생을 고문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갑자기 검찰에서 자백을 뒤집으면서 이제 완전히 판이 뒤집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지금 재판이 쉽지 않은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검찰과 경찰이 같이 조직화되어서 움직이는 사건인데 그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입을 맞추고 합을 맞추게 되면 없는 증거도 만들어질 판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되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보청구속은 면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라도
정말 본격적이고 치열하게 법리 논쟁으로 좀 잘 다투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왜냐하면 황운하 의원이 검찰이 가장 제거하고 싶은 미운털이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한 20년 가까이 검찰과 대립해왔단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른바 표적된 조작 수사의 가능성이 저는 나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황운하 의원께서 항소심에서 좀 잘 준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총선 때문에 결국은 정부 개각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지금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통령은 중립 의무가 있는 건데 우리 대통령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누가 나를 수하겠어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사실 뭐 총선 전에 뭐 옛날에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이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에 나가는 일들은 자주 있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진짜 문제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공식 석상에서 공식 자리에 그 대통령으로서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국민의힘당 회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이분이 검찰을 오래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개인적으로 소송 중에서 겪었던 일인데 이 검사들이 의외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 자기들이 문제될 수 있는 발언들이나 행위들을 내가 수사관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 겪었을 때는 저분들이 왜 저런 말을 지켜야 하지? 법정에서 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문제되면 검찰이 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별로 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뭐 문제되고 어쩌고 이런 것, 내가 여기 누가 문제 삼을 거야? 라는 것이 배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수처 의미 없어요, 별로. 그 작은 조직 갖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검사 수사청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검사와 검사 가족들,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검사 가족들의 관련된 범죄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범죄를 검사와 검사 가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지휘 적어도 수사와 수사지휘 내지는 거의 기소권은 사실 독점하고 있고요. 이런 존재에 대해선 아예 분리된 기관에서 별도로 사실상 뭐라 그래야 돼요. 감찰하듯이 네. 이렇게 뭔가 견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권력 행사에 좀 조심하고 제대로 된 뭔가 절제되고 그다음에 좀 품위 있는 그런 권력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다. 영국에는 있어요, 왕립 감찰청이라고 검사 감찰청이라고. 오로지 검사의 범죄만 조사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식으로 좀 사정기관을 철저하게 힘이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좀 수사해 줬으면 하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하고 있다.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겨우 첫 발에 뛰었는데 그러니까 조희영 교육감 같은 거는 그냥 네. 만약에 뭐가 그러니까 이른바 고위공직자들이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네. 전직 대통령 뭐 다 기소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조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검사라는 기소 독점을 가진 집단을 수사할 지금 기관이 없는 게 문제예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과 강성 팬덤을 문제 삼으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했다 이러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행보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강성 팬덤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강성 팬덤이라고 하시는 분의 제가 제 뭐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한 70% 정도는 적어도 한 70% 정도는 과거 본인에게 열광했던 지지층입니다. 그렇게 지지층을 모욕 주지 마세요. 왜냐면 어느 정치인이 당원을 비난합니까? 제가 자꾸 이게 거기랑 비교해서 그러긴 한데 이준석 대표 어린애라고 놀리지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지지층을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이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입당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 본인의 주장과 메시지가 맞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맞으면 그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모으면 돼요. 그리고 당원에 가입시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의 체질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왜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은 그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모여있는 그 당원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을 비난하고 이른바 이제 비명계 분들 이런 분들이 당원들을 비난하고 또 당내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이게 일상화가 되어 있고 오히려 그 외부에서 본인들을 괴롭히거나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네. 이게 그냥 아주 당연한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왜 그럽니까 도대체가? 이게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이른바 반명 쪽에서도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내 민주주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식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쨌든 민주당 당원 당규가 있고 당원 당규에서 선출되고 지명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분 뭐 그렇다고 비명이나 이낙연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하위를 다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슨 당내에서 무슨 징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제재를 받는 것도 없는데 일단 당내 민주주의 이런 추상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구체적인 걸 좀 제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아까 이제 팬덤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게 주로 공격하는 것 중에 이제 팬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강성 팬덤은 이낙연 총리 쪽이 더 많습니다. 더 많다고 하는 게 이게 물론 뭐 숫자를 가지고 보면은 절대적인 숫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아이돌 팬미팅 같은 팬미팅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해서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찍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행사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분 이제 귀국할 때 사진 이런 거 보면 보도 사진들 보면은 아이돌 팬 미팅 같아요.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그 정치계에서 한동안 떠나 있었던지 이제 2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행사 다니고 하면은 다 쫓아다니면서 마치 이제 아이돌처럼 쫓아다니는 분 이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이 그렇게 극성 지지층이 있는 거는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걸 뭐 문제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뭐 이분이 무슨 아이돌처럼 뭐 물고불긋하게 꾸미고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거 갖고 물어볼 생각은 없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분도 어쨌든 그런 지지층을 갖고 있는 입장이 하면서 계속 팬덤 정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분들이 이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아니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니 이른바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이낙연 대표 옵티머스로 고발한 사람이 있는 걸 전 못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대장동으로 고발한 게 누굽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이에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벌써 2차례, 이번에 벌써 2번째인데, 2번째나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입니다. 아니, 본인의 지지층은 그러면 정상적입니까? 같은 당의 대표를 저번에 이미 각하된 그 가처분 신청을 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낙연 대표는 아예 팬미팅이나 말을 써요. 행사를 여기 지금 제가 2021년 7월 16일 이낙연 제페토 팬미팅이라는 걸 지금 하나 찾아놨는데 이게 아마 제페토가 제페토? 그거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이분은
앉아서 이분은 공식적으로 팬미팅이라는 이름을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론 제가 이재명 대표 거를 다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로라님이 그렇게 말하는 독서 모임도 그 말하는 게 그거 같아요. 네. 팬 모임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말을 팬 모임 말하는 거죠. 이분 아니, 제페토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모임도 제가 사진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공식적으로 팬미팅이라는 쓰고 팬 조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분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강성 팬덤 얘기를 하면 사실 안 맞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그 문종영 부대변인이라고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론 과정에서. 이분은 본인이 언더독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열세자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는 장소에서만 나타나서 마치 제3의 비평을 하듯이 그 비평을 하고 만다. 비평하고 시작 빠져나가고. 오히려 언더독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여전히 당대표를 하고 있는 탑독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언더독들은 원래 현장에 나가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누군가와 싸우고 그러면서 몸을 부대끼고 지지자들과 엉키고 네.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본인이 언더독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수 있냐는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모색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뉘앙스가 사실은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박계 원내 조직이 실제 예비당원 모집에 나서면서 이거 뭔가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데 또 내부적으로 제가 또 민주당에 좀 라인을 타고 물어보니까 신당 창당 얘기는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듯이 또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 이낙연 전 대표의 화법이에요. 항상 엄중하게 보고 계시고요. 항상 엄중하게 봐요. 항상 엄중하게 보고 있고 엄근진. 예. 엄중 그럼 진지. 예, 이분은 항상 모든 걸 다 고민하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라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신당 이제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고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은 뭐 이분이 진지하게 결정하거나 이런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 합법이 그런 거고요. 그래요. 예, 뭐 아시겠지만 특정 유력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탈당해서 다른 당 만드는 경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많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박근혜 같은 경우니까 그렇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당이나 이런 데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분은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자기가 떠나는 게 될 텐데 네. 과연 그거는 약한 이런 그룹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른바 이런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해야 되고 뭐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정리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지역구 의석을 낼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비례정당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석을 몇 개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런 속내를 이른바 이낙연 지지자들이 내비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게 다 정치공학적 셈법이고요. 저는 그리고 특히 뭐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서 이른바 그 친이낙연 그 정치인들도 이제 외상 정치, 뭐 그다음 가불 정치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연동형으로 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비례 그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 자신들이 당권을 잡고 있을 때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이번에 한해서만 준연동형으로 한다. 정말 이번에 한해서만 그래 붙이게 넣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한해서만. 저번에 그 누굽니까? 저 윤호중 원내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행사하나요? 다음 원내 지도부가 행사할 거예요. 네. 근데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법사위원장 줄게. 네. 그리고 자기가 법사위원장하고 독식했습니다. 네. 이게 외상 정치고 가불 정치죠. 그렇죠. 아니 자신들이 권한이 없는 권한을 미리 팔아먹고 자신들의 권한을 보장받았어요.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돼요. 그 원래 권한을 행사할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팔아먹으니까 결국에는 야 니네 약속 지켜라 밀려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법사위원장 넘기게 만들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시대 상황은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에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개돼서 파장도 일었고
뭐 180만 원 상당의 또 다른 것도 받았다. 이거는 근데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기획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또 그 가방을 건넸던 분이 또 고백도 했고 그 해당 유튜브에서도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거 취재윤리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게 문제냐 김연아법 위반을 한 그 당사자가 문제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함정 취재냐 아니냐 뭐 시끄럽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뇌물이 아니고요. 뇌물은 이제 부정한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뇌물로도 보여요. 그게 왜냐면 네. 대통령인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이라는 정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예, 법리가 적용이 돼서 사실 대통령 측근이 돈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까지 받은 것과 똑같이 예, 거의 뇌물로 다 처리가 됐거든요. 네. 일단 이걸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다음에 보도윤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는 판례상 어긋난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고요. 그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도 사실은 근거도 아니 없어요. 원래 돌려주려고 해서 이렇게 보관 중이다라는 법리가 성립하려면 그냥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물건을 받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그냥 들면 자기도 모르게 있었어야 예, 돼. 우편으로 뭐 보낸다거나 네. 아니면 그냥 가방을 살짝 놓고 온다거나 이럴 때 말하는 거지. 그 카메라에 찍힌 것처럼 딱 주는데 아이고 뭐 이걸 꼭 갖고 오십니까? 다음에는 갖고 오지 마세요 하고 받으면 그럼 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근데 나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저도 몰라요. 내 명품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근데 그분은 명품 전문가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더 가벼운 범죄 또는 엉뚱한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질을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이건 사실 뇌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뇌물이면 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뇌물로 볼 여지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사실은 보는 게 아니, 맞는데 사람들이 뇌물이란 말을 못하는 아니 거지. 왜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그렇게 해서 만찬에 VIP 명단으로 초대도 받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부탁도 했고. 근데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영부인 주재 만찬에 초대되는 업무는 공식 업무입니다. 공적인 업무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대가성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뇌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뭐 아직 혐의니까요.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뇌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 누가 수사하는지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전에도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 특검도 사실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특검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적법하게 적법하게 처리해야죠. 적법하게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그러니까 뭐 범죄가 있으면 범죄 있는 거에 맞춰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아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정 취재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함정 취재란 말을 하지 말라고요, 사실은. 네, 함정 취재라는 말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요. 네. 굳이 얘기하면은 가장 적법 절차가 강하게 요구되는 게 이제 수사 영역인데 국가폭력이니까. 그래서 함정수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MBC 취재 수첩 같은 거 보면요, 가방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렇죠. 카메라를 이렇게 딱 장착해가지고 가서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카메라 그 구멍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함정 취재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비싼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수사, 심지어 수사기관이 하는 함정수사, 그거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데 그 함정수사조차도 사실은 뇌물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판례이기도 하고 다수 학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뇌물 공여자에게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공여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부터입니다. 뇌물 공여자의 함정 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게 2007도 10804 판결이에요. 여기서 뇌물 공여자라 하면 쉽게 설명하면 서울의 소리나 그렇죠. 내지는 그 목사님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함정 교사를 했다는 거죠. 함정을 그러니까 파가지고 야 목사 당신이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번 줘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 사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도 넙죽 받으면 뇌물이라는 거예요. 넙죽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이거 자꾸 가져오지 마세요 했다는 그 워딩 갖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잘 가져왔습니다 이럽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을 때
뭐 이런 걸 다.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민망함은 보이는 거지 원래. 그럼 이건 어때요? 비봉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카톡으로 먼저 보냈잖아요, 사진을. 그러니까 그건 더더욱 명백한 사진을 거고요. 먼저 보셨잖아요. 아, 그럼 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아, 나 그게 디얼병인지 몰랐는데 이거 가짜일 수도 있잖아 생각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뭐 돼요? 가짜를 받으면 뇌물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 그런데 또 이게 비싼 고가의 물품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비싼 고가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더라도 받으시면 안 되죠. 어떤 물건이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아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 전부 본질을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자꾸 네. 뇌물 브랜드까지 알려줘 놓고 네. 그거 알고 받았는데 왜 그걸 자꾸 그러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계속 김연아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안전하기 위해서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우리를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야당도 그런 것 같아요. 야당도 자꾸 김연아법 얘기만 하지 뇌물죄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만 얘기하는 우리도 거예요. 안전을 기하기 가능성만 얘기하는 아니, 뭐 거예요.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 없어요? 그럼 왜냐면 계속 그냥- 경제공동체로서의 뇌물일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이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알선수재는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냥 아까 제가 그냥 말씀드렸듯이 뇌물로 우리 밀고 나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180만 원 상당의 그 화장품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 취임 축하 선물이에요. 네. 직무관리에서 없습니까? 취임 축하 선물인데 취임인데. 그러니까. 예. 직무 직무관리에서 관리했어. 있어요. 대통령 다. 판례는 그렇게 말하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는 무한정한 그 권력과 무한정한 모든 그렇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원래 판례 취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슈퍼파워니까. 어. 예. 맞습니다. 취임 축하 선물은 특히 위험하군요. 그럼요. 근데 본인 취임 축하 선물이라고 하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죽 파우치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만찬자리에 좀 초대해달라고 해갖고 만찬자리에 초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찬자리 초대 여부를 할지, 그래서 그 명단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누구를 초대의 대상으로 삼을지, 이게 다 공식 업무라니까요. 공적 업무라니까요. 그러네요. 대통령실의 그러니까 공무예요, 공무.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이분이 혹시 그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배우자로서 이 인식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남편이 평생 공직자로 살았습니다. 아, 그러네. 그것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고위 검사로 살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고위 검사였어요. 차장 검사급이니까. 그 그러네. 대통령 전에는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리고 그 녹취록 그때 이명수 기자랑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그 녹취록을 들어보게 되면 본인이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될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 정확히 알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자기가 무슨 남북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도 보면 그 이명수 기자랑 정말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로서 기자한테 넙죽 돈을 준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잘 협조해 좀 돈 줄게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때 그랬죠. 이야, 이거 김건희 특검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특검에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나와 있었던 여러 특검의 의혹보다 이게 더 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뭐 조심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니까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혐의를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적어도 충분히 뇌물이 가능성은 뇌물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수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정말 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분인 김혜경 여사가 이제 그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른바 법인카드 7만 8천 원 쓴 거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해당 경기도 직원 기소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 좀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와서 제가 그냥 설명 명확히 드리면 배동호님이 만찬 자리가 공적 업무라 하더라도 공여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았기 여지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요. 뇌물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포괄적 뇌물죄 처음 등장한 게 전두환 그때인데요. 전두환 그때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설신했냐면 기업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바로 뇌물 공무죄. 네,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익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포괄적 뇌물죄 섬유하면서 했거든요. 워낙 현안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안 모든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예, 있고. 대통령은 그 많은 경우 돈 받기만 하면 네.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성 같은 걸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고. 지금 몇 날 며칠이 됐는데. 자백할 수는 없잖아요. 이슈를 만드는 게 자체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거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엑스포가 더 중요한 이슈였던 것 셈이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 실패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글로 끄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그거는 도망가요. 그게 저는 절대 말하지 않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 12구 참사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잘못을? 우성 참사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도망가 버려요. 아니 심지어 일정에도 없는 해외에서 해외로의 순방일정까지 잡아버리잖아요. 그 즉석에서. 네. Y 느낌표님, 뇌물을 뇌물이라 부르지 못하고 나라님 오셔서 말도 못하고 큰일입니다 이러시는데, 큰일입니다는 제가 하는 말이고 진짜 그러네.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있네. 로라님 잘못하면 조용히 있던데 이러는데, 아유 진짜 그러네요. 예.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2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2부를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한번 여러분들이 2부에서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선 변호사 그리고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3303, 010-76-3303 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친이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말씀드립니다. 뉴스인사에다가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했던 베이비박스 후원 슈퍼챗 공익 캠페인을 오늘로 종료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7일 베이비박스 후원 슈퍼챗 캠페인을 시작해서 어제까지 모두 375만 2,406원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30일까지 후원금 148만 160원을 우리 아이 재단에 전달했고요.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슈퍼챗 후원 수익금 대략 150만 원 정도를 또 모아서 전달할 것입니다. 내달부터는 우리 아이 재단 후원 광고를 따로 내보낼 예정이라서요. 여러분들이 또 따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 재단은요, 베이비박스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한의 어린이들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베이비박스 후원 슈퍼챗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요, 뉴스버스의 김태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1+10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